지금부터 모빌리티 문화연구원과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공동 국내 학술대회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의 양명심입니다. 김희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재직 중이시고 현대미술사와 미술이론 관련 연구와 비평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백남준과 미디어 고고학을 중심으로 아트와 뉴 미디어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미영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학술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 발표로 참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주하는 유목민 시대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지구 종말시대의 탈지구적 상상력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옐로우 페릴 장르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백남준 작가의 원격 현전, 원격 기술에 대한 전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백남준 작가가 이제 본인이 그 옐로우 페릴 세 모아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굉장히 선언을 했었던 작가여서 그 옐로우 페릴 장르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좀 황색 공포라고도 저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인종적인 문제라던가 이제 여러 층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백남준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좀 연구를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캔버스를 TV 브라운관으로 대체했던 비디오 아트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업은 대체로 TV 조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에 그러니까 다시 재가동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다익선이나 그리고 최근 울산 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북.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죠. 이게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유화로 캔버스에 작업을 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TV 방송으로 전송된 대중적인 정보와 이미지를 왜곡하고 편집해서 TV 모니터로 보여주었던 그의 작업은 전자 이미지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시각예술을 확장해서 현대 예술 안에서 기술적인 전환을 선도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미술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예술 매체를 거부하고 기술 매체를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미술사적 그리고 미학적인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매체로 창출한 시각적인 미의 새로움에 대한 논의보다는 백남준이 비예술적인 영역인 전자적인 전송 기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소통으로서의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측면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TV 조각가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각예술의 새로운 조각을 시작하셨다는 걸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어떤 미적인 가능성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음파, 음악가로서의 또 이제 경력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조금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전시입니다. 처음 개인전이었던 음악의 전시, 전자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전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전시가 열어줬던 그런 어떤 그 단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3월 하반기 그러니까 두 주에 걸친 기간에 독일 부버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이 전시에서 백남준은 전통적인 음악, 미술의 규범에 도전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출발을 보여줬던 이 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저택 전체 공간을 사용한 이 전시에서 여러 다양한 설치, 플럭서스와 연계된 파괴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관람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열린 작업들이 제시됐던 혁신성이 중요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에서는 이 전시에서 전자 텔레비전을 사용했던 백남준의 의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각예술가이기보다는 음악가로서 예술 활동을 시작했던 백남준이 예술을 바라본 태도와 지향점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시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전시하고 당시 서독에서 방영되고 있었던 유일한 텔레비전 방송을 방영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관람자가 전파에 간섭하도록 독려했던 점이 주목이 됩니다. TV 방송을 레디메이드 매체로 사용한 점, 그리고 관람자의 참여를 독려한 측면이 상호작용적인 특성의 작업을 선도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중에서 이제 그 앞에 음악의 전시, 그리고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전자 텔레비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음악의 전시라고 하는 요 주제가 다뤄지는 그 섹션에서는 제목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관습적인 미술 작품 전시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음악을 연주하는 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개인전은 예술가로서 백남준이 다루었던 매체와 영역이 음악, 미술, 퍼포먼스, 설치 등의 융합된 혹은 총체 예술이었고 기술 매체인 텔레비전을 처음 사용한 점이 획기적이었습니다. 백남준은 매체의 장르 간의 관습적인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소통을 위한 창의적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접근에 열려 있습니다. 백남준의 그 개방된 의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전시는 음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음악의 존재론에 물음을 던지고 동시에 전자기술로 음악을 시각화한 그런 시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전시 부분에서 제시된 변조된 피아노, 그러니까 prepared 피아노인데요. 그리고 phonograph, record, 케밥 라고 이제 좀 조작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랜덤 액세스와 같은 작업들은 관객이 실제로 참여해서 현장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시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변조된 그 프리페어드 피아노인데 피아노 건반이 변조가 돼서 이런 뭐 클라비어 인티그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작업을 하다가 이제 63년 전시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여지게 된 피아노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피아노 건반이 변조가 돼서 램프, 사이렌, 환풍기, 라디오, 필름 프로젝터 등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로도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연주하는 음악이 아닌 하나의 사물로 제시된 피아노로 다양한 소리를 내든 혹은 소음을 내도록 독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노그래프, 레코드, 케밥,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가 이제 3대 정도, 서너 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닥에 넘어뜨려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밟고 지나가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음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좀 파괴적인 전시이긴 합니다. 설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포노그래프, 레코드 케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레코드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 이제 랜덤 액세스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녹음된 테이프를 벽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이제 관람객이 여기다가 이제 자석 기구를 접촉을 함으로써 자기가 접촉한 데서 소리를 그냥 듣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해서 소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 건물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독일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전자음악을 실험하면서 음악을 시간 안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존재론에 대해서 성찰하는 가운데 액션 뮤직이라고 불려지는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액션 뮤직은 조금 좀 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백남준이 조금 선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악기의 상호작용 또는 사물을 사용해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소리를 포용함으로써 고전적인 음악과 연주라는 관습,
그리고 화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거부했었던 반음악적인 그런 저항이다. 그래서 이제 뭐 네오다다하고도 연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이러한 그 혁신적인 실험이 1963년 전시에서는 대대적으로도 보여졌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독일의 그 음악을 공부하러 유학 갔던 그 처음 시점부터도 시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관심은 한국에서 무조음악 작곡을 시작했었던 이건호의 사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음악, 피아노도 배우고 이제 이건호 작곡가에게 작곡 사사를 받으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960 동경으로 이제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가셨고 56년 3월에 동경대학에서 아르놀트 쇤베르그에 관련된 연구로 미학 석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본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좀 심화하기 위해서 이제 뮌헨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해 졸업했던 56년 11월 뮌헨 대학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도착한 뮌헨 대학에서는 본인이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진보적인 것보다는 좀 본인의 관심사에는 조금 미치지 않는 이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12조 그 작곡을 전기했었던 볼프강 포르트너의 사사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에 등록을 하면서 뮌헨 대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볼프강 포르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12조 음악을 전개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작곡가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포르트너 교수는 백남준을 상당히 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서 전통 음악, 12조 음악을 포함해서 아예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보다는 차라리 서독 라디오, 그러니까 WDR 그 전자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조금 이제 전자음악 할 수 있는 전자 스튜디오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에 쓰셨던 내용 중에는 상당히 이제 백남준의 앞으로 관심사를 많이 적어주고 계시는데요. 백남준이 소음과 소리 구성의 문제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파리의 빌 셰퍼와 미국의 존 케이지의 실험에 이제 비견되는 작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시기에 백남준이 완성했던 곡 중에는 9세기 한국시에 기반해서 그것과 기반해서 이제 물소리, 아기 옹알이 소리,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곡 중에 이제 부분들의 어떤 프래그먼트들을 모은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모아서 만든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주 원리는 이제 이후 백남준의 작곡과 비디오 테이프를 포함한 작업의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9년 11월 13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전시긴 하지만 이제 düsseldorf에 위치한 갤러리 22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그리고 테이프 리코더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본인의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와 그다음에 프리페어드 피아노 그걸로 구상한 작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터이고요. 이 작업은 2대의 변조 피아노와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케이지의 경애를 표하면서도 자신의 실험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자음악, 소리, 소음, 퍼포먼스를 작업에 포용하면서 관습적인 장르의 경계에 저항하는 후기의 작업을 이겨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뭐,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연주라고 해야 되나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퍼포먼스를 포함한 이 작업에서는 피아노를 또 이제 밀어뜨리는 과도한 또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액션 뮤직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에서 이런 행해지는 소란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이제 백남준의 액션 뮤직의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일단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를 일종의 금기된 사물로 여기고 파괴하고 거칠게 다뤄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액션 뮤직에 연루되었던 이런 파괴적인 퍼포먼스는 사실은 관중을 즐겁게 하거나 이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음악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성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관습적인 화음이라던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모든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물음을 던지는 작가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한 조금 이제 과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통 음악이라던가 연주라고 하는 관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 뮤직의 어떤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그 주목을 끌은 부분도 있지만 백남준의 실질적인 주요 관심사는 사실 이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5분 정도 진행됐던 퍼포먼스인데요. 그 배경음악으로 깔려졌던 그 배경음악을 위해서 만드는 그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시간의 거의 80%는 이 작업에 몰두를 했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피아노 막 넘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더 주목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배경음악에 좀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백남준의 좀 아쉬운 그런 회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과 비음악적인 소리의 음원을 조합해서 만든 그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에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독일 노래, 뭐 뉴스 공지, 전화로 들려오는 로또 공지, 장난감 자동차, 변조 피아노 여러 가지 소리들을 녹음한 소리로 만든 것으로서 당시 백남준이 선도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소리 콜라주는 단선적인 시간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녹음된 소리를 사용해서 다른 시간대를 중첩시키거나 시간의 전후 관계를 기술적으로 전복시키는 점에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음악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면서 음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저항하고자 했던 이런 초기 단계의 소기 콜라주 작업은 1963년 텔레비전을 사용하면서 전자 이미지를 콜라주해서 소리와 이미지가 융합된 전자 텔레비전의 정보를 매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회로를 조작하는 실험을 통해서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의 속성을 무효화하고 신호 전송에 간섭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이 전시에서 전자를 오디오로 작업해 오던 것을 시각적인 작업으로 확장해서 13대의 텔레비전 세트의 회로를 조작했고 소리와 이미지 혹은 이제 빛으로 이제 상호 전환하거나 융합을 실험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tv에서는 이제 라디오 한 대가 연결이 되어서 라디오의 볼륨에 따라서 스크린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점의 크기가 변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쿠바 TV에서는 녹음기 연결이 되어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고 공유되는 소리와 이미지 정보의 송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현대인을 정주하는 유목민, 노마드 스테이셔너리 해가지고 그 단어는 백남준이 직접 그 좀 신조어처럼 만든 단어여서 제가 저희 오늘 발표에도 그 용어 그 텀을 썼는데요. 정주하는 유목민이다라고 현대인을 정의하고 그 원격 시각, 아까 텔레비전으로 보통 텔레비전 우리가 텔레비전 그 기계를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텔레비전이라는 건 원격 시각이라는 말인데 이런 원격 시각의 메커니즘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일찍 이제 모색한 측면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로 가능하게 된 원격 통신과 동시성을 작업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이제 63년에 그 TV 전자 텔레비전 그 섹션에서도 이제 텔레비전 우리가 그 신호 조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이전에도 1961년, 62년에 구상했었던 음악회 그 구상에서도 원격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 공간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전환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했었던 그런 시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인용된 부분이 이제 본인이 구상했었던 이제 작업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곡집 C장조 전주곡과 후가의 왼손 부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주를 하고 동시에 오른손 부분은 상하이에서 각각 연주를 한다. 그리고 정오 평균 시에 12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1분에 80번으로 맞춰진 그 메트로놈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에서 연주되는 양손의 부분의 음을 라디오로 동시에 이제 방송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의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상은 이 원격 통신을 활용해서 두 개 다른 지역에서 두 사람의 연주자가 동시에 연주한 음을 기술 상상적인 방식으로 합쳐서 청중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기술이 받쳐졌으면 가능했는데 이것은 당시 원격 통신 기술이 실행되기 전이라서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962년 7월에서야 미국과 유럽 간 TV 생방송을 방영하는 통신 위성인 텔스타 1이 처음 실행되었고 이 기술 이전에 이 작업이 구상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주는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을 매체로 활용해서 개최된 음악의 전시 전자텔레비전에서 백남주는 소리와 빛이 동일한 전파 구조를 공유하며 빛과 소리의 발산 차이는 단지 주파수의 차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생방송을 매체로 해서 회로를 조작하고 직접 전자 이미지를 신호로 작업했습니다. 따라서 1963년 4월 1일에 서독의 두 번째 방송 채널인 ZDF가 시작되기 몇 주 전 당시 서독의 유일한 흑백 TV 채널이었던 ARD의 방영 시간이었던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이 전시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터 다니엘스가 기술했듯이 이 전시는 문자 그대로 텔레비전을 방송한 전시였다. 처음 전시였다. 라고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텔레비전이라는 기술 매체를 사용하면서 개방된 작업을 전개갔던 이런 그 태도,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근에 더 읽고 있는데요. 여러 글에서 참 조금 선견적인 이런 글들을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흥미가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남준은 예술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소통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고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으로서의 예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되는 그의 글이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글은 이제 1980년에 쓰신 글인데요. 오늘 발표하셨던 다른 교수님들 그 발표에서도 조금씩 나온 얘기인데 이 미래에 대한 사유를 80년에 쓰신 글에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서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 이제 예술가가 할 일이다라고 굉장히 짧게 쓰셨는데 사실 예술가라는 건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이제 창조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힐링을 받고 뭐 그런 기록의 그런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는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고 미래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인지를 사유하는 것이 예술가가 할 일이다. 어떤 책무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랜덤 액세스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옮기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화 연구원에서 이제 정주하는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기의 회화 작품, 21세기를 이제 1980년에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인데요. 다음 세기의 회화 작품은 표준화된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사실 그의 예측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매체로 수용하면서 텔레비전의 물질적인 특성을 통찰력 있게 언급했습니다. 즉 텔레비전에서는 현실과 이미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로지 코드화된 시스템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비디오가 모방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노화의 과정 그 자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남준의 언급은 그의 비디오 아트를 텔레비전 모니터 위에서 이미지를 조작하고 시각적인 재현의 파괴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시각
기존의 시각이 사실상 그의 의도를 편중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현의 예술인 시각예술의 관습적인 규범에 저항한 측면을 강조해서 그의 비디오 작업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을 모방하는 그 비디오의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가 흐르는 시간의 본질을 모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아트의 이런 현란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채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콜라주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는 비디오로 작업하기 전에는 색이 시간의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남준은 우리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우리의 현존을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달할 수 있는 미래를 전망했다라고 이제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그의 전망이 텔레비전이라는 원격 기술의 기계적인 기제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또 이제 백남준 작업을 다시 보게 되는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백남준 작가가 1963년에 처음 전시를 하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기제를 작품에 그러니까 전시장에 이제 끌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시간에 대한 이제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혁신을 바라보는 점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음악의 전시에 대한 그런 논의에 조금 추가적인 그런 뭐 논의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에서 조금 더 좀 새롭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남준 작업과 다다의 연관성을 좀 새롭게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좀 미디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백남준의 플럭서스적인 퍼포먼스 이런 혹은 또 이제 서양의 전통 음악의 규칙이나 관습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항했었던 이런 액션 뮤직이라고 하는 거는 1950년대 중후반 음악에서의 네오 다다라는 문맥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즉 다다의 반예술 반전통이라는 유산을 반음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장한 기여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다 작가들 중에서는 백남준 자신도 언급을 했었던 마셀 듀샹이라던가 쿠르트 슈비터스의 다다적인 태도하고도 그런 이제 연관성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백남준이 64년에 뉴욕에 도착했던 시기에 아직 생존해 있던 마셀 듀샹의 영향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듀샹이 1968년에 돌아가셨고 또 뭐 뉴욕에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정주하시지는 않고 이제 파리하고 뉴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 60년대는 뭐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팝 아트가 등장을 했을 때 팝 작가들한테 상당히 정신적인 그런 뭐 이렇게 선배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지주처럼 전시가 있을 때 듀샹이 그런 오프닝에도 가서 작가들을 많이 지지해주고 뭐 LA에서 전시를 했을 때도 듀샹이 가서 이제 오프닝에 참여도 해주시면서 팝 작가들의 그런 실험성 그리고 또 현재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장이신데 그런 면에서는 마르셀 듀샹의 그런 존재가 네,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본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다와 슈비터스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라운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독일 다다 작가하고의 연관성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특히 이제 그 백남준 자신을 라운하우스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다다 작가들은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과격한 발언들도 많이 했었고 1920년에 이제 운동으로서는 이제 베를린 다다는 조금 막을 내리기 때문에 크루트 슈비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노버에서 조금은 더 좀 미술적인 어떤 그런 실험성을 더 강조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이제 61년에 쿨트 슈비터스의 회고전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제 그 연관성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하우스만이 생각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구상했었던 옵토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하고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기계하고의 연관성을 조금 착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분 남은 상황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옵토폰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게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기계인데 빛과 소리에 아까 주파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파수 차이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각 장애인이 소리로 이제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시각 그 빛과 소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전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사실 뭐 그런 실질적인 그 기계 개발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어떤 창작의 가능성으로서도 많이 이제 사실 활용이 됐어서 이런 컬러드 라이트에서 이제 그 색광을 하나의 이제 매체로 생각을 하고 피아노 건반을 이제 두드렸을 때 그 소리 그게 이제 아름다운 색깔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 컬러 뮤직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은 토마스 윌프레드가 피아노 건반을 이제 두드리면은 그게 지금 보시는 대로 그 화면에 아주 다양한 이제 빛의 그림이 나는 이제 클레믹스라고 하는 장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뉴욕에서도 이제 공연이 되고 이런 루미아라는 극이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20년대에는 많은 지역에서 연주가 되는데 하우스만이 클레믹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본인은 하우스만은 그런 소리를 이미지나 색채로 시각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거를 전자 신호를 소리와 이미지나 어, 어, 그 빛으로 전송하는 그 가능성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화하는데 관심을 뒀다기보다는 이 전송 가능성에 이제 관심을 두게 돼서 본인이 이제 옵토폰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가지고 만들려고는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 설득력이 없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이제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계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나중에 약간의 좀 계산기 같은 그런 기계로 좀 전환이 되면서 특허를 이제 받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하는 그 당시에 프레젠티즘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새로운 예술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발전된 예술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너무 이제 시각 예술이 포화 상태 됐으니 이제 다른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텔레프레젠스를 좀 지향하는 그런 기계로 본인이 이제 지향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격 현전 그 기술하고 연관이 되는 그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시간이 다 지났는데 교수님 한 3분 정도 더 쓰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토론 시간을 좀 짧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은 뭐 다다 작가들은 이제 뭐 그런 포토몽타주를 했던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1920년에 이제 다다가 어떤 운동으로 이제 접으면서 라운 하우스만은 이 기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본인이 발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다가 뭐 이렇게 이제 반예술이거나 이제 반전통 이런 것에 대한 그 파괴적인 반대를 했던 저항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상 기계에 대해서는 그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그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봐서 상당히 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 연구하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보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하우스만의 이런 텔레프레젠스에 대한 이거는 조금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도 있는데요. 약간 좀 몽상에 가까운 걸 수도 있는데 그 이 몸을 아까 이제 백남준 작가가 얘기했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그 상상을 사실 그 시절에 했다는 거죠. 이 기술이 할 수 있다라는 약간은 뭐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완전히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건 그 당시도 이제 이런 원격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전화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로는 이 거리, 공간적인 거리가 극복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자체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사실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모델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 텔레비전이라는 거를 몰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프레젠티즘에서 그런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신체적인 확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이제 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메릭 그 스테이셔너리 그 노메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와 이미지의 이제 어떤 신호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서 옥토폰이라는 것을 구상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이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면서 했었던 이 백남준의 이 구상, 이 소통을 위한 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우스만의 오토폰하고 백남준의 텔레비전의 기재를 사용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재 자체를 하우스만은 이제 구상만 했을 뿐이지만 그 구상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실현이 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받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구상이 없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제 두 사람을 연결하는 그 어떤 전망을 공유한 작가로 좀 만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두 분을 좀 연결해 보려는 그런 발표를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면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옵토폰이 이제 결국은 그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예견했던 장치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분들이 제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고 실현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잊혀졌던 이런 장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현재 발굴하는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그걸 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